과연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거 맞나? 작년 말에 있었던 그 논문 중에 하나 좀 논란이 된 게 있어요. 대북 심리전 관련된 논문인데 박상선 교수를 이제 그 논문을 쓴 저자이기 때문에 좀 모셔다가 어떤 입장이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초대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이 공청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토론자로 좀 얘기가 된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 의견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토론자 발표를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이 최근 국방 현황 그리고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이 국방부나 군 당국의 어떤 입장들과 관련해서 좀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의견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한국진보연대 김병규 자주통일위원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원래 발제하기로 한 국방부에서 안 와가지고 제가 이게 첫 번째 토론자인데 이게 지금 아마 플로에서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제가 지금 발제자 같은 첫 번째 발언이라서 상당히 이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그 토론자로서 토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에서 안 나온 것이 진짜 저 매우 유감인데요. 문재인 정부 국방부를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판문점 선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거 명백하게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미처 역지사지해서 정부에서 어떤 어려운 입장에서 내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우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님하고 저희가 여기 지난번 6.15 남측위원회에서 정책 좌담회를 할 일이 있어서 원래 국방정책 초기 문재인 캠프에서 수립하는데 관여하고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 이러니까 본인도 전혀 모르겠다 이러고 어디서도 이게 나오는 게 전혀 없다 이러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국방부가 간접적으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 질문과 문제의식 중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들은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 다 아시는 부분들을 생략하고 제가 논점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2018년에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 선언 그리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있었고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을 평가하고 묻고자 합니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도 정확하게 인지 못했는데 좀 놀랐던 점이 그냥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정식 명칭이 거룩합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판문점 선언이 역사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군사 분야 합의도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한미 연합 군사 연습 훈련이 지금 남북관계 명백하게 역행한다 이 대목인데요. 2019년에 진행되었던 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건 한번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 연습으로 작계에 따라서 대규모로 하는 게 상반기에는 키리졸브 독수리가 있고 하반기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름을 바꿔서 동맹 19-1, 19-2로 진행이 되었고요. 괌 해상 인근에서 퍼시픽 뱅가드 진행됐고 태평양상에서 좀 특이하게 각종 잠수함, 해상 초계기, 이지스 구축함 등을 동원해서 잠수함 연합훈련 한미 간에 진행됐습니다. 해병대 연합훈련 연례적으로 하던 거 어김없이 진행을 했고요. 특이하게는 하반기에 북에 아마 지하시설을 상정해서 지하시설 제거를 위한 연합 침투 훈련 아마 비공개로 계속 진행했을 텐데 이번엔 특이하게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대표적인 훈련의 이름이 바뀌었고 2018년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점이 이른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실제로 전개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이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 뭐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칙적 입장에서 제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의 그 전략 자산을 제기하는 건 군사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정치적인 압박이죠. 정치적인 압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훈련 이름을 바꾸고 언론에 공개를 하느냐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그런 영역에서 본다면 작전 계획과 그다음에 침략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2019년에도 아무런 본질적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국방부도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 3월 그 키 리졸브 독수리 대체 훈련 계획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말이 많은데 이것도 저는 2019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고 예상컨대 뭐 그러리라고 봅니다. 요 특이한 게 1월 말에 그 국방부가 몇 개 언론을 통해서 흘렸어요. 훈련 계획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원래 뭐 문화일보나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순서대로 제일 좀 말이 안 되는 거 문화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순서대로 흘리죠. 흘려가지고 이제 여론을 한번 떠보잖아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아주경제, 세계일보 이 두 군데다가 흘려가지고 매우 상세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맹 19-1, 20-1에서 동맹이란 이름을 빼고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 어쨌든 엑서사이즈와 트레이닝은 차이가 있죠. 엑서사이즈는 작기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진행하는 전쟁 연습.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도 전쟁 훈련이 아니고 그 키리졸브 같은 경우는 연습이다. 연습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보면 엑서사이즈를 트레이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늘 문제가 됐던 침략적 성격의 반격 훈련도 통합해서 뭐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쭉 흘렸던데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닌 것이 원래 이 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했다가 작년에 동맹 19-1은 충분히 그 축소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조정했다. 근데 쭉 흐름에서 보듯이 본질적인 그 침략적 성격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기존 작계 지휘체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주어진 10분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에 다시 질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군사 분야 합의 한국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명백한 사기라고 했는데 그 역지사지 해보겠습니다. 진짜 국방부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역지사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뭐 아무리 제가 진보 진영에 있다고 해도 제 주장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역지사지에 보면 두 가지 점에서 국방부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 본연의 자기 임무지요. 원래 나라가 있으면 부국 강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말이고 국방부가 전부 다 실직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 방산 비를 내서 이때까지 계속 돈 벌어 먹던 시스템에서 돈도 벌어 먹어야 되고 그 흐름이라는 게 한 번에 변화되진 않기 때문에 기본 국방부는 군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뭐 이해하는 선에서는 봐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남북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 정책이 다 수포와 실패로 돌아간 데서 보듯이 미국의 강요, 방해 하여튼 이 부분은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명백하게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통일부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사자 입장에 서지 못해서 모든 합의를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고 다 날려먹었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역지사지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무 노력도 안 했냐. 제 입장에서는 매우 불충분하고 첫 단추부터 다 잘못 깨었지만 아무 노력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고 그다음에 철도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한 발짝은 아니고 한 반 발짝 내딛는데 미국이 못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미국을 쳐다보면서 북미 관계 잘 되겠지 하면서 그냥 대미 의존적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빨리 철수한
그건 문제지만 어떻게 하려 한 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묻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군사 분야 합의를 왜 했냐? 그러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철학과 방향과 실천 계획이 있기는 한가? 이게 저는 명백하게 은폐되어서 그렇지 지금에서 평가하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기라는 말을 지금 벌써 한 5번째 쓰는데 진짜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기를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남북 간의 합의니까 북의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처음부터 이 합의를 왜 했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 그거죠. 작년에 특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동맹 19-2 훈련 작년 8월에 있었던 훈련은 훈련 직후에 북에서 그때 처음으로 전략무기를 선보이면서도 그렇고 성명을 통해서 남측 정부와 남측 군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남측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의해도 왜냐하면 당시 정세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톡홀름 아마 회담을 준비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동맹 19-2 훈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되게 강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군 당국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힘의 관계가 작용됐다 이런 게 많이 흘러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을 한국이 지휘하기 위해서 지휘소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2.0을 보면 저는 실제로 그 기대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저는 뭐 통일 운동을 오래 하고 이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섣불리 하진 않습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에게 기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데 문재인 정부에게는 왜 기대를 했냐면 그건 역사적인 그 평양 공동선언과 그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그냥 적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 12월에 국방부에서 입장을 냅니다. 국방개혁 2.0을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좀 더 하겠다. 연말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실제 2019년 6월에 국방개혁 2.0이 나왔는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오던 국방정책에서 한 줄도 한자도 변함없이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점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남북 한반도 정세의 어떤 변화, 일시적 정세 변화에 조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실천도 있지만 비전과 철학과 어떤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일단 이 왜곡되고 도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까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처음에 어떤 액션을 취했던 것처럼 자기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국방정책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군사 분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방향, 비전, 실천 계획이 현재까지 안 나온 셈이에요. 이게 은폐된 건 북미 간 작년 연말까지 북미 간의 대결이 정세의 초점이고 협상 국면이라 하더라도 결국 군사적 대결이 그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초점이고 어차피 남측의 뭐 국방부의 국방 정책이 주요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목하거나 그것을 묻거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은폐되어 있었을 뿐이지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사실은 평양 이른바 2018년 남북 합의에 기초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행동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더 대결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더 대결적이라 하긴 뭐 하겠습니다만 한치도 변하지 않는 채로 그대로 되고 있다. 작년 SCM에서 다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작년 SCM에서 한 번 더 확인했다시피 저희가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미래연합사로 이름만 바꾸고 기존의 수직적 지휘체계를 그대로 두고 한국군 장성이 대장이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대장이 되는 그 둘의 위치만 바꾸고 이름만 바꿀 뿐 기존의 수직적인 지휘체계를 변경하지 않기로.
예전에 노무현 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구체적 그 계획은 없었지만 방향적으로는 이른바 자주국방 얘기를 하면서 물론 온전치 않고 대결적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수평적으로 서로가 존재하면서 협의하는 구조를 추진하다가 지금은 똑같이 수직적인 구조를 하는데 기존의 작전 계획과 기존의 무기 운용 체계 그대로 다 둔 채로 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합의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은 게 현재 시점 아닌가. 뭐 대안은 제가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오늘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끼리라도 이 대목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북 사이의 군사 합의서, 역사적인 합의서라고 제목에서부터 밝혔지만 실제 국방부가 과연 그 합의서를 반영한 국방정책을 내왔는가? 박근혜 때와 사실 국방정책에서 크게 바뀐 게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과도 마찬가지로 명칭 바꾸고 규모 바꾸고 뭐 형식 바꾸고 뭐 이렇게 말은 계속 하는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게 중단을 하는 게 남북 사이의 합의 그리고 북미 사이의 합의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다시 들게 되네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우리 주권연구소의 이영구 연구원께서 또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있었으면 질문하고 막 이랬을 내용은 전쟁 무기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F-35A라든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이런 무기들을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35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면은 F-35A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계약을 하고 뭐 들어오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에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2019년만 해도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도입이나 이런 데서는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한반도에 이제 들어왔죠. 근데 그 작년 12월 시기를 다들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북한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미국이 초긴장 상태에 이제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정찰기를 띄워서 북이 미사일을 쏘냐 안 쏘냐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시기에 글로벌 호크를 도입을 해서 정찰을 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는 게 북한에 대한 경계, 적대 행동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3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 글로벌 호크가 도입을 하면은 중고도 무인기를 추가로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뭐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구축함용 대공 미사일 SM-3 뭐 이런 미사일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미군의 무기를 계속 들여올 예정인데 2019년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3년 동안에 미국산 무기를 구입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F-35A라든가 글로벌 호크, 공중 통제기인 피스아이 뭐 이런 것들이 사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거론이 되던데 아마 방위분담금이나 이런 거랑 연관을 해서 무기를 어떻게 살 테니 방위분담금 협상 좀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무기 구입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기를 구입하는 게 우리나라가 무기를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선 수위입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무기를 사는 데 쓴 비용이 7조 3,746억 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일본이 무기를 산 비용이 4조 3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가 2배 가까이 되는 무기를 많이 사들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우리나라처럼 무기를 많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점과 국방 예산도 매우 공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방 예산은 2018년에 비해서 8.2%가 증가를 했고 2020년에는 7.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한 거를 따르면 2023년이면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본의 2020년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58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6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이대로라면은 일본을 초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의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넘었을 때 평화 헌법을 깨려고 하는 거다. 군국주의 부활 야욕이다라고 언론 보도에서도 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국방 예산을 우리나라가 뛰어넘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자고 하는 시점에 이런 국방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국방 예산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에서 국방 예산 중 무기 구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31.3%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2020년에는 33.3%로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예산 자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구입 비용 자체가 매우 높은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현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판문점 선언 내용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과 뭐 군사 분야 합의서에 보면 여러 차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기 구입을 하는 것들이 남북 합의랑 어떤 데서 충돌하는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간단히만 언급하면 판문점 선언에서는 판문점 선언 2조 2항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라고 합의를 하면서 세부 항목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조 1항에서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사 분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는 그거를 상세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세부 항목들을 앞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두 번째가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항의 문제, 세 번째가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앞으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럼 군사 무기 전쟁 무기들을 도입하는 것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일단 전쟁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남과 북의 이게 너무 간단한 내용들이라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긴 한데 전쟁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남과 북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무기 도입이 한다. 이런 데서 남북의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기본적으로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무력 증강을 어떻게 중지해 나가고 축소해 나갈 건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데서 박근혜 정권 때 계약한 무기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판문점 선언 이후에 2019년에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다든가 앞으로 무기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트럼프와 이제 협상을 해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남북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해서는 판문점 선언을 합의하기 전과 후가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참 남과 북이 국방부에서 나오면은 물어보고 입장을 들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이제 좀 검색을 좀 하고 입장을 찾아봤는데 이런 입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군사 공동위에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아직 합의를 완전히 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아직은 군사 그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군축 이제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증강을 앞으로 이야기해 나가자는
협의를 자세히 해나가자고 하는 거는 남과 북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합의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 나중에 앞으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까 뭐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노력을 실제로 지킨 부분도 있죠. 뭐 11월 1일까지 뭘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날짜가 구체적으로 박힌 거에 대해서는 이행을 한 게 있습니다. 뭐 GP 폭파라든가 이런 걸 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무력 증강의 문제에서 군축을 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무력 증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남과 북이 직접 만나가지고 앞으로 그러면은 무력 증강을 어떤 식으로 군축을 할지 합의하기 전까지 열심히 무력 증강을 하다가 합의하면 그때부터 줄이면 되는 문제냐. 그럼 북측에서 보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랑 북에 대한 적대 행위들을 중지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상태로면은 남북이 협의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 국방부에서 입장으로 추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기 도입이 자주 국방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냐. 뭐 그런 입장도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나오는데 자주 국방 문제에 관해서는 자주 국방을 하는데 무기 증강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론 기형적인 군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엄청나게 낮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국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말씀해주신 한미연합사 문제라든가 작전 지휘 통제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군사 공동의가 이제 아직 안 열리고 있죠, 남북 사이에. 근데 아직 안 열리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뭘 해도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좀 공색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방 예산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더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뭐 조만간 일본을 추월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윤태현 선전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최근에 국방부 앞에서 투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투쟁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최근에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이제 연합 훈련이 북을 도발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하는 청년과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규탄하는 이런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대학에 오고서 가장 뭔가 상식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뭐 한반도의 상황이 펼쳐져서 군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국방부 관계자께서 나오신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국방부 앞을 찾아가도 잘 안 나오시고, 그래서 이런 토론회는 좀 이렇게 점잖은 자세로 할 수 있으니까 나오시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언젠가는 뭐 방송으로라도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한 내용을 발제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한미 특수전 사령부랑 대한민국 특전대원들이 북한군의 기지를 습격하는 듯한 훈련을 영상으로 공개를 했다가 좀 내렸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저희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못 보고 기사들에서 이제 다시 그 홈페이지에 있었던 거를 포셨나? 그렇게 해가지고 드러난 거를 봤는데 그걸 보니까 8월에서 11월 사이에 군산, 인천, 강원도 일대에서 한미 특전대원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뭐 헬기를 타고 가가지고 상공에서 막 강화하는 훈련을 하고, 좀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실내로 들어가요. 실내로 들어가서 뭔가 누가 봐도 북한군의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제압을 하고, 그다음 어떤 이제 지도부에 있는 사람을 납치하는 듯한 그런 이제 훈련을 진행을 좀 했던 거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이게 조금 북의 지도자를
납치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창 문제가 됐었던 참수작전의 연장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좀 갖게 됐고, 그렇게 된다면 9.19 군사 합의 위반일 뿐 아니라 저희 쪽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상당한 도발이다라는 거에 큰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투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 9.19 군사 합의 1주년 기념 이런 걸 하면서 국방부에서도 성과에 대한 인터뷰들을 진짜 많이 내셨어요. 그게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군사 합의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여한 자리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랑 인민무력상이 서로 평화로운 이 한반도를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서로의 합의문도 이제 교환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군사 합의에 대한 기대도 크고 엄청 의미 있는 합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요. 합의라는 거는 종이로 구두로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이후의 실천이 어떻게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후의 실천에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이런 훈련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좀 그 당시 합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한 대학생으로서 마음이 참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기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9월 국방부에서 9.19 1주년 이 합의에 대한 성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실제 그 합의 이후에 북측에 의해서 도발된 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좀 했었었죠. 예. 근데 이제 이 훈련이 만약에 참수작전의 연장이라면 우리가 파기한 거고 우리가 북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에서 솔직히 그 지도자에 대한 게 솔직히 남측의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존경심이 좀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서 이제 오랜 시간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함부로 같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도자를 어떻게 참수한다 이런 작전이 굉장히 남측으로도 국방부로도 진행하는 거에서도 정치적인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키리조브 훈련이나 이럴 때 뭐 참수작전이 있다 없다 이걸로 국내에서 많은 우리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육군대령 출신인 권태영이라는 사람이 군사혁신 일환으로 참수작전을 뭐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2000년 말에.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 논란이 되니까 한 발을 뺐습니다. 학술적인 의미인 거지 실제 군사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발 뺐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국방부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실제 이 뭐 학술적으로만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훈련을 할 때 참수작전의 내용이 있는가라고 묻는 언론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있다 없다 가타부타의 대답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민감하게 우리 진행을 하는 우리도 민감한 건데 이 참수작전의 대상이 되는 북에서는 이게 얼마나 더 민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제가 아까 북의 정치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지도자라는 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참수하는 듯한 무슨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실 것 같은지 국방부 관계자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엄청난 도발인 거죠. 우리 측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뭔가 군사적인 제재를 가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전을 미국과 대한민국의 특수전 사령부 그리고 특전대원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훈련을 한 국민으로서 판단을 볼 때 어떻게 좀 봤냐면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테러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저희는 종전하지 않았고 정전 중이고 언제든지 이 한반도는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나라인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데 어떤 쪽을 도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테러의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게 참수작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내린 건데 아마 대다수의 언론은 이거를 참수작전의 연장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언론사인 조선일보에서도 이것이 북을 특정한 훈련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북한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군 역할을 맡은 군인들이 쓰러지는 장면도 구현했다라고 이제 썼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뭐 그 기사가 계속해서 떠 있는 거를 보면은 국방부 측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아니다라고 크게 반발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영상을 올린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건 진짜 도발 아닌가? 한번 보라.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에서 2018년에 어렵게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정세에서 저런 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그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을 명백하게 기만하는 행동이고 명백하게 북을 자극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비유를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일본의 자유대가 한국의 요인을 납치하는 훈련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상을 어디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군사적인 문제도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역지사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참 저도 이 보도를 보면서 의아했던 게 이걸 왜 굳이 영상을 공개할까? 이건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평화연방시민회의의 한성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이버전, 분란전, 그리고 정보전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그 개념들인데요. 현대 전쟁의 새로운 양상들이지 않습니까? 흔히 저강도 전략이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 토론의 내용으로 잡은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평화운동을 하거나 통일운동, 더 나아가서 변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긴 하겠지만 박상선입니다. 국방부 산하에 있는 합동참모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6.25 때 6월 25일 날 군사 잡지에 한국의 정보전이라고 하는 61쪽짜리 논문을 싣습니다. 거기에서 박성선은 사이버전과 분란전 그리고 정보전을 저강도 전략의 중요한 대목으로 설정을 하면서 세세하게 논술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전을 진행해 왔다. 전쟁 시기 때는 남로당을 통해서 1962년에는 북의 특정한 강령을 통해서 그리고 2009년부터는 그 해킹 더 나아가서 청와대나 금융기관, 정부기관을 공세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걸 통해서 남쪽 사회 어떤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정보전을 해왔고 특히 평상시 때는 대북 추종자, 이른바 종북 세력들을 확대하는 걸 통해서 그런 정보전 수행을 해왔고 심지어는 남북 유화 국면에서 그런 정보전을 퍼뜨려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전은 다들 아시잖아요. 지난 2007년에 시리아 원전을 사이버 테러를 하고 2010년에 이란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해서 큰 피해를 입혔었는데요. 그때 사이버전이라는 개념이 확 대중화됐었죠. 그래서 그때 오바마는 2011년에 그 사이버 공간을 육해공 그다음에 우주 플러스 사이버 이렇게 해서 5대 전장으로 규정을 하고 사이버 국제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본격화하게 됩니다. 박상선이 가장 그 많은 설명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분란전이거든요. 분란전. 그래서 레이건이 지난 1979년에 그 니카라과 산디니스타를 붕괴를 시킬 때 썼던 것을 분란전의 효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란전이 단순히 적의 분란을 막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쳐서 분란해서 반미 국가를 전복하는 그런 교리로 발전을 시켰던 게 바로 레이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지금 그러한 분란전을 통해서 종북세를 통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 유화 국면에서 민족 공조를 강조를 하는 것 역시도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 것 역시도 친북 세력의 활동을 보장하는 요구다. 그리고 예술, 문화, 스포츠 전반의 민간 교류 활동들 또한 북에 대한 나쁜 인식을 바꾸게 하는 그러한 평화 공세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나 그리고 한국에 있다고 하는 이른바 아로나 지하 혁명 조직을 통해서 계속 그러한 분란전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북 분란전을 세우자라고 박상선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에 있는 식량 위기와 그다음에 그대 표현을 빌려 수령 세습이 대북 분란전을 하기 대단히 좋은 촉발시킨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많이 들어봤을 텃밭이나 장마당 이런 것들은 바로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문화적인 그런 대북 분란전에 있어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USB, DVD 여기에 하나 더 방점 찍는 것 중에 하나가 한류 문화를 체계적으로 유입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상선이 얘기하는 분란전의 최종 목표는 북의 붕괴와 통일 한국의 수립을 해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선이 물론 언급하지 않았지만 통일 한국은 1950년 7월 달에 메가더가 38선을 뚫고 진격을 할 때 썼던 최초 말이 바로 통일 한국입니다. 체제 통일이죠. 북을 점령을 해서 통일 한국을 수립한다고 했었는데 분란전은 명확하게 그런 북의 붕괴와 통일 한국을 수립하기 위한 것을 그 자기 목표로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박상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건 전력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전인데요. 정보작전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정보전을. 대북 정보전이. 두 번째는 북의 리더십 와해.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참석전에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한반도 분쟁을 종결시켜서 결국은 통일 한국을 수립할 수 있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상선은 마지막으로 대북 전략을 현재 고립에서 봉쇄로 바꿔야 된다. 이때까지 고립을 쭉 해왔었는데 효과가 나지 않는다. 외려 핵무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것은 고립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보전에서 봉쇄 전략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제 뭐 주관적인 걸 떠나서 대단히 좀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그러한 봉쇄 전략으로 바꾸는 한 예를 드는데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남한사성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로 봉쇄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박사님 직접 하거든요. 논문에. 그래서 좀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논문의 마지막은 바로 정부, 군, 그 다음에 민이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분쟁도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일단 워딩상으로는 확신에 차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선의 이러한 논리의 모든 특성은 뭐냐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제기, 이 정보전 세 가지 사이버전, 분란전, 그 다음에 정보전, 대북 그러한 것들을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워야 되는 그런 근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북과 관련된 사실을 완전히 가깝게 왜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대하고 과장하고 심지어는 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뻥까지 치고 있거든요. 거짓말까지 더대서 자기도 농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선이 그렇게 정보를 왜곡, 조장, 확대, 거짓말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전반 정보전, 저강도 전략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박상선의 그러한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의 평화 통일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튼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완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민족의 합의인 결의의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완전히 반대 배격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6.12 북미 공동 성명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는 아까 많이 언급되었던 9.19 군사 합의. 어떤 사람은 남북 간의 종전 선언이다. 남북 간의 불가침 조약이다라는 말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국방부에 속해 있는 한 지식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군통수권인 자가에 의해서 꾸려진 군사 합의를 정면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62조에 걸친 그 논문들을 살피면서 내려지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박성선이라고 하는 개인은 아니죠. 박성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 세력은 바로 한국의 볼턴이다. 혹은 국방부의 정광훈이다. 이러한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박상선은 볼턴으로 대표되는 미 전쟁주의 세력들의 사상과 논리와 주장을 그대로 황교안이나 정광훈을 통해서 일종의 유파하고 있는 셈이죠. 그 이론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 거고요. 논문 다 읽으면 됐거든요. 미국하고 너무 똑같았습니다. 너무 똑같았어요. 뭐 다름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방부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른바 종미 반북의 그러한 실체 너무 적나라하게 확인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그냥만 우리 공청회 절대 안 나오겠다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박상선을 대단히 세련되게 불러내서 이런 사업을 꼭 성사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논문을 아주 깊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제 우려가 되는 게 합동참모대학의 교수인데 합동참모대학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교과 과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잘 공개는 안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국방대학 뭐 이쪽 그 계통이다 보니까 정보 많이 공개는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장교들을 주로 이제 육성하는 그런 과정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장교들이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겠구나. 군 장성들이. 그런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북한을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점령할 것인가 뭐 이런 작전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과거에 뭐 냉전 시절에나 나올 만한 게 그 4.27 남북 선언이 나오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나오고 남북 사이에 그런 이제 화해와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여전히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좀 왜 이런 논문을 쓰게 됐는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참 연락도 안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이제 토론자로 나와 주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국방부나 그 박상선 교수가 왔으면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병규 대중통령위원장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2월 말 3월 오늘도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뭐 동맹 이름 빼고 훈련을 할 거다라는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훈련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북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예고를 해뒀거든요.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한다 예고를 해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그러니까 이번에 연합훈련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것이 됐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북에서는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하나는 SLBM을 올릴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작년도 올렸거든요. 그거 대북제재 안 걸리거든요. 작년에 확인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경제활동의 영역인 인공위성을 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응을 예상을 하는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두 번째 했던 그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뭘 할 거냐. 제가 지금 예상하는 그 두 가지의 북의 그러한 대응 형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미국이 자신들의 훈련을 연례적인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두 가지는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 제재와 상관없이 핵보유 전략국가라고 한다면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미국이 그러하고 중국이 그러하고 러시아가 그러하고 뭐 최근에 많이 보잖아요. 일상적인 군사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대응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정당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물리적 대응 같은 게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의 선례를 봤을 때 SLB를 작년에 쐈단 말이에요. 다만 두 가지가 없었죠. 그 잠수함이 아니고 그 거치대가 아니고 뭐죠? 그 아무튼 그거 타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 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많은 시민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실체나 그런 많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이 정세 흐름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일상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나.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도 이미 했던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대북 제재가 뭐 추가된 것도 없고 그렇게 좀 약간 말씀하셨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굳이 또 뭐 어떤 새로운 대응이 있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분명히 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꽤 많이 쐈단 말이에요. 그리고 SLBM도 쐈고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어떤 큰 논란이 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2017년이나 이럴 것 같으면 전쟁 위기 얘기 막 나오면서 상당히 막 그 사회적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보면 작년에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총선이라는 계기가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막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것 때문에 막 총선의 어떤 주요 이제 이슈가 바뀌고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어떤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남북 그 민간 교류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국에서 이제 북측의 단체랑 만나가지고 작년인가에 아마 언제더라? 좀 됐어요. 만나서 뭐 교류 협력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뭐 이런 논의들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북측 인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좀 어렵지 않겠냐. 지금 어려운데 조만간 아마 좀 크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뭐 좀 기회가 되면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조만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총선 전에 뭔가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남북 교류, 민간 교류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그런 변화들, 뭐 그런 게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한쪽에서 전쟁 연습이 있고 막 그러면 좀 군사적인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과 무관하게 또 민간 영역에서는 크게 좀 교류를 하면서 남북 사이의 어떤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이런 건도 이제 민간 영역에서 또 해야 될 몫이라서 그런 게 좀 잘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긴 시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뭐 국방부 관계자도 있고 그러면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없어도 뭐 언론에서 또 이렇게 와서 취재도 하시고 그래서 뭐 국방부에서도 이걸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도대체 우리 불러다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렀나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 거라고 생각되고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 국방부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올바른 안보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듣고 이 자리를 좀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이크를 제가 돌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제안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토론에서는 결과적으로 뭐 사기란 얘기만 처음부터까지 반복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송영무 전 국방장관 그 9.19 군사분야 합의서 직접 서명한 어쨌든 당사자죠. 책을 한 권 냈더라고요. 사고 나서 진짜 후회했는데 3만 원 내 가격을 안 보고 사가지고 전혀 그런 가치가 없던데 그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방개혁 2.0 그다음에 군사분야 합의를 그 채택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설 뭐 이런 걸 쭉
달아 놓았더라고요. 본인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물론 최대한 가볍게 우리는 당면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 그래서 뭐 지피처수라든지 이런 대목으로 하고, 나머지 향후 군비 통제나 이런 건 남북 군사 그 공동위원회입니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논의해 가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적인 지점은 회피는 하던데, 현재까지 이어온 거로 보면 거기에 대한 철학과 방향 비전이 전혀 없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북미 관계가 만약에 좋아졌으면 이 국방부는 어떻게 하려고 정말 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래봐야 국방부는 공무원이라는 거죠. 정부에 의해서 지금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아 보이지만 정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고, 그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민중들, 국민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되고 통제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정세가 곧 다가온다 보고 자기 준비를 할 것을, 왜냐하면 우리 미국은 우리가 쫓아내면 그만이지만 우리 국방부는 우리가 데려가야 되는 대상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을 준비해야 되고, 저는 그 핵심에는 역시 자주적 개념이 빠져 있더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자주적 개념 없이 지금 작전권을 넘겨받는다고 했을 때, 자주적 개념에 따라서 이 그야말로 남북 그 판문점 시대에 자기 어떤 철학의 기초에서 비전을 설계를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기존에 짜놓았던 지휘 체계와 그 작전 계획, 무기 운용 체계에 따라서는 이건 완전하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그래도 국방부에 뭐 충고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예, 최고의 안보는 평화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톡 까놓고 말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유일하게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이란에서도 이란의 지도부로 보이는 사람을 폭탄 테러를 했죠. 전 이게 참수 작전을 한번 얘네가 연습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침략 전쟁을 벌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해 보겠다.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냥 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방부가 평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도 이런 국방부를 강하게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분 아닌가요? 네, 근데 그러면 강력하게 국방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쥐고 흔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들은 없어요. 저기 좀 태극기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저는 평화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한반도 내에서 우리가 평화로 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국민의 열망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들으려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훈련들, 미국이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는 군대의 계획들로는 국민이 열망하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방부에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생각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주 국방이라는 거를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거를 가볍게 상상이라도 해보시면은 하고 하면 혹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현실로도 될 수 있으니까, 군대가 없는 나라에는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국방,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방을 우리나라 국방부에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자주 국방이 바로 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글이 뭐냐면요, 최고 안보는 평화다. 그런데 윤태훈 위원장이 먼저 좀 선수를 쳐가지고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국방부 관련해서 아무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니까 안보가 곧 평화죠. 아까 최고 안보라고 했으니까. 그런 행보도 우리가 지금 많이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되게 좀 우려스럽고요. 특별히 이제는
반전평화 국민행동의 그 김병규 집행위원장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안보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평화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행동이라는 큰 연대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적인 반미운동을 좀 보다 전면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국방부도 정신이 차리지 않겠는가. 아시는 것처럼 촛불항쟁 이후에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 그 다음에 그 남북 교류 협력을 방해하던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외려 이른바 선수로 앞서 나가는 그러한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 정세가 대중적인 반미 운동을 평화행동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국방부가 철이 들고 박상선이 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비슷한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보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보 정책 하면은 뭐 대북 정책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요즘 작년부터 해가지고 일본이랑도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독도에 자위대를 뭐 이렇게 보내려고 막 하는 시도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독도 뭐 수호 훈련 이런 것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미국이 막 해리 해리스 미 대사가 막 반대 의견을 낸다거나 미국에서 부정적인 뭐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압력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뭐 다각도적 안보라는 거는 사실 다각도적으로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뭐 한데, 이런 다각도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대북 그러니까 안보 정책하면 대북 정책밖에 없고, 그때 군대에서도 훈련을 하거나 작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북에 맞춰져서 대북 선제 타격을 하느니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보,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이다라고 봤을 때,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우리나라의 모든 안보 정책인 상황에서, 그러면 이 대치를 해소하자고 하는 게 이 두 선언들인데, 그러면 이 선언들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실현하는 것,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합의를 맺고 했을 때, 뭐 그때 그 전에는 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나 미국의 존재가 없었던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만나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뭐 한미 워킹 그룹도 있고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뭐 있고, 작전권 가져오려고 하면은 뭐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는 뭐가 있겠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 합의를 맺은 것이 남북 공동 합의들이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이 합의만 맺어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안보 정책이겠다 싶고,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는 뭐 날짜가 구체적으로 박혀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고, 뭐 아직 뭐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얘기하기로 한 것들은 진행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원문 그대로 뭐 그런 걸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이 남북 합의들의 원문을 보면 적대 행위들을 전면 일체 중단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언들을 원문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안보 정책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훌륭한 안보는 평화다. 뭐 오늘의 뭐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지금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남북 관계 발전시키려고 뭐 개별 관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미국 때문에 남북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 건가? 라고 했을 때 한국 정부 특히 이제 국방부는 과연 여기서 자유로운가 이걸 좀 따져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쭉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국방부가 그동안 작년에 보여줬던 그리고 올 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과연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남북 관계를 오히려 파괴하자고 하는 건지 도대체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때와 과연 국방 정책에서 뭐가 바뀌었는가? 남북 군사 합의서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정말 물어보고 싶고요. 이게 또 이제 아니 우린 또 미국 한미 동맹도 있고 미군들이 또 바라는 것도 있고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상상이라도 좀 하자. 이런 얘기들 나와서 좀 반드시 국방부에 좀 이런 목소리들이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은 요즘 그 코로나 19라고 이름이 이제 명칭이 이제 공식 명칭이 정해졌더라고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막 그 퍼지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한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거 미군의 세균전이다. 미군이 아시아인 동양인들에게만 이 그 발병한 그런 세균을 개발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뿌린 거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 음모론 아닌가? 뭐 거의 시나리오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엄청 많이 끌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아주 흥미로운 댓글이 뭐냐면은 미국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나라다. 그러면서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세균 실험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주피터 프로젝트 뭐 해가지고 뭐 용산 저기 부산 이런 데 세균전 실험하고 있는데 이거 탄저균 실험하는 것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빨리 쫓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댓글들이 많은 지지 찬성을 막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국민들의 지금 관심, 정서 의견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국방부에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국방부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우리가 미국의 어떤 대북 적대 정책,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에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남과 북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약속한 거는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형제로 돌리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